기업과 관련된 이탈리아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1세대는 회사를 창업하고 2세대는 그것을 성장시키며 3세대는 회사를 파괴한다는 말이 있답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어감이 비슷하지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명품 기업 구찌가 바로 이 속담을 그대로 재현한 기업인데요. 구찌가 파멸되는 과정은 너무나 드라마틱해서 최근 이것을 다룬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까지 나왔죠. 한 인간의 탐욕과 무능으로 구찌가 무너지고 본인은 총을 맞아 죽게 되는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죠. 자, 그럼 이태리 최고 명품 가문의 비극적인 이야기 구찌의 비하인드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구찌의 설립자 구찌오 구찌는 1881년 이태리 피렌체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는 16살에 이태리를 떠나서 런던 사보이 호텔로 가서 벨보이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37살에 고향 피렌체로 다시 돌아와서 한 가죽 공방에서 고급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20년 이상 피렌체를 떠나서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 기록이 별로 남아있지 않답니다. 사보이 호텔에서 몇 년 동안 벨보이로 일했다는 것, 그리고 철도회사에서 손님들 짐 나르는 일을 한 것 정도가 기록에 남아있는 전부랍니다. 하지만 40세 전까지 구찌는 생활고에 엄청 시달렸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한답니다. 자녀도 6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1921년 그의 나이 40살에 그동안 가죽 공방에서 배운 기술을 기초로 피렌체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가죽 제품 전문점을 오픈하는데요. 일단 사업 아이템을 잘 잡았죠. 이탈리아는 역사적으로 가죽 제품 가공 기술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1920년대 구찌는 주로 말한장, 장갑, 부츠와 같은 승마 용품과 관련된 가죽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했죠. 당시에 구매력이 있던 소수의 귀족과 엘리트 부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죠. 오늘날 유럽이 명품으로 유명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구찌와 같은 명품 업체들의 초기 고객들이 귀족들이었고 장인들은 이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키는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었던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이랍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의 등장으로 마차의 활용도가 현저히 줄면서 구찌는 핸드백, 트렁크, 장갑, 신발, 벨트 등으로 제품 라인을 확장한답니다. 하지만 이런 구찌의 역사 때문에 지금까지도 구찌 제품에는 승마 용품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들이 많답니다. 예컨대 말의 재갈을 뜻하는 홀스빗이나 말을 탔을 때 두 발을 디디는 발걸이를 뜻하는 스터업 모양을 활용해서 제품을 장식하는 것은 지금도 구찌의 상징이죠. 구찌원은 일찍부터 가족 구성원 모두를 회사 운영에 동원했는데요. 이 시대에는 다들 그렇게 했죠. 특히 큰아들 알도 구찌는 사업가로서 탁월한 역량을 보여줬답니다. 아버지 구찌오가 기술자 또는 디자이너라면 큰아들 알도는 타고난 마케터였죠. 예컨대 1938년 알도는 아버지를 설득해서 로마에 구찌 매장을 처음 오픈한답니다. 당시 로마는 이태리 패션의 중심지였고 세계 부자들이 모이는 쇼핑의 중심지였으니 참 잘한 결정이었죠. 이것을 계기로 구찌는 피렌체 지역 기업에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구찌를 이탈리아 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킨 것 역시 알도 구찌가 한 것인데요. 그는 1953년 뉴욕에 첫 구찌 매장을 오픈했고 1961년에는 런던에 그리고 1963년에는 파리에 진출하는 등 전 세계로 구찌 매장을 확장한답니다. 알도 구찌는 다양한 신제품 개발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예를 하나 들지요. 1940년대 이태리는 파시스트 정권 시기였기 때문에 모든 물자가 전쟁에 동원되었답니다. 그래서 가죽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다고 하더군요. 알도는 가죽 대신에 이태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마나 산마를 이용한 것인데요. 작은 다이아몬드 형태가 서로 연결되도록 대마를 직조해서 여행용 가방을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구찌 디아만테 캔버스는 구찌만의 유명한 시그니처 프린트가 되었답니다.
1947년 출시된 그 유명한 뱀부백도 가죽을 아끼려고 가방 손잡이 부분을 대나무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신제품이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이 대나무 손잡이를 특급까지 받아놓을 정도로 구찌의 상징이 되었죠. 구찌 집안의 가족 간 분쟁은 하우스 오브 구찌라는 영화로 제작될 정도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거장 리들리 스캇이 감독을 맡고 레이디 가가가 주연 배우를 맡은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2천억 원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했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포함해서 구찌 가족 간 분쟁에 대한 소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가 진실인지 알기가 그리 쉽지 않더군요. 저는 약 2년 전에 블룸버그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그래도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구찌의 몰락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953년 구찌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아들 둘인 알도와 로돌포가 구찌 지분을 각각 50%씩 나눠 갖게 되는데요. 분쟁의 씨앗이 여기서 시작된 것이죠. 구찌 성장 과정에서 알도는 창업자 이상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알도에게 물려주는 것이 맞죠. 50대 50의 지분 배분은 형제간에 화목할 때는 좋은 방식이지만 서로가 의견이 다를 경우에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죠. 주식은 반반씩 갖고 있었지만 알도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고 실제로 경영 능력이 출중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도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로돌포는 이 일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었고요. 하지만 구찌가 3대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알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고 로돌포에게는 한 명의 아들이 있었답니다. 로돌포의 아들은 아버지 지분을 혼자 물려받았으니까 구찌 지분의 50%를 갖게 되었겠죠. 하지만 알도의 아들들은 각각 50%의 3분의 1, 즉 16.7%를 물려받게 되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로돌포의 아들 마우리찌오는 혼자 50%의 지분을 갖게 되었으니까 구찌 경영권을 쥐고 싶었겠죠. 반면에 알도의 세 아들들은 자신의 아버지가 오늘날 구찌의 대부분을 만들었는데 자신들은 16.7%의 주식만 갖는 것이 불만이었겠죠. 결국 알도의 둘째 아들 파울로가 사고를 치는데요. 가족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파울로 구찌라는 자신의 패션 브랜드를 출범한 것인데요. 이 일로 알도는 자신의 아들 파울로를 구찌에서 해고한답니다. 더 이상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앙심을 품은 파울로는 아버지가 세금을 탈루했다고 미국 국세청에 고발을 한답니다. 결국 알도는 81세에 미국 형무소에서 1년간 복역을 한답니다. 형무소까지 갔다 왔으니 파울로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알도는 자신의 구찌 지분을 세 자녀에게 3분의 1씩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죠. 파울로에게는 벌로 3.3%만 증여하고 나머지 두 아들에게 23.3%씩 증여한답니다. 저 같으면 한 푼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을 형무소로 보낸 인간을 그래도 자식이라고 3.3%를 증여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된답니다. 1983년 로돌프가 사망하면서 그의 아들인 마우리찌오가 구찌 지분의 50%를 상속받게 되죠. 하지만 실질적인 경영권은 아직도 큰아버지인 알도가 갖고 있었죠. 마우리찌오는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뺏으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답니다. 결국 마우리찌오는 모간 스탠리의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구찌 경영권을 빼앗을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는데요. 사실 계획은 간단하답니다. 사촌 형제의 지분을 매수하면 되죠.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답니다. 마우리찌오 자신은 사촌 형제 지분을 인수할 돈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사촌 형제들은 지분을 매각할 의향이 없다는 점이 그 두 문제였죠. 그래서 지분 인수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인베스트 코프라고 하는 외부 자산 운용사를 끌어들인답니다. 인베스트 코프는 파울로에게 접근해서 그가 보유한 지분 3.3%를 4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한답니다. 이 인수 가격은 당시 시장 가격의 4배쯤 되는 가격이라고 하더군요.
지분을 적게 준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있던 차에 4배 가격으로 사겠다고 하니까 파울러는 3.3%의 지분을 선뜻 인베스트 코프에 넘겨버린답니다. 사실 이걸로 게임이 끝난 것이죠. 50대 50 지분 구조가 갖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것이죠. 마우리치오는 인베스트 코프와 함께 이제는 53.3%의 지분을 확보했으니까 구찌 경영권을 빼앗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경영권을 빼앗긴 알도와 알도의 두 아들은 더 이상 구찌에서 할 일이 없어진 것이죠. 결국 두 아들은 각자의 지분을 인베스트 코프에 헐값으로 매각하죠. 이제 구찌는 인베스트 코프가 50%, 마우리치오가 50%의 지분을 갖게 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마우리치오는 구찌를 경영할 능력이 없었다는 점인데요. 더 불행한 일은 본인이 능력이 없는 줄 모르는 것이죠. 안 되겠다 싶으면 빨리 전문 경영인을 자리에 앉히고 자신은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 되는데 말이죠. 더구나 구찌는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을 흥청망청 낭비하면서 호화스럽게 살다가 개인적으로 부채까지 엄청 많이 지게 된답니다. 결국 인베스트 코프는 마우리치오가 갖고 있는 구찌 지분 50%마저 인수해버린답니다. 회사 구찌에서 구찌 집안 사람들의 지분이 하나도 없어진 것이죠. 자신의 무능과 탐욕으로 할아버지 때부터 일궈온 구찌를 남에게 넘겨준 것이랍니다. 그런데 마우리치오의 불행은 이게 끝이 아니랍니다. 그는 1995년 그의 나이 47살에 전처 패트리치아가 고용한 살인 청부업자의 총에 맞아 비극적으로 사망하게 되는데요. 살인을 사주한 죄로 패트리치아는 29년형을 선고받는답니다. 사실 마우리치오 아버지 로돌프는 패트리치아와의 결혼을 강력히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널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에 너와 결혼하려는 여자라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른 눈에는 딱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마우리치오는 아버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했죠. 한 인터뷰에서 패트리치아는 나는 자전거를 타면서 행복한 것보다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좋다라고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구찌 집안에게는 비극적인 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구찌는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답니다. 구찌는 케어링이라고 하는 프랑스 재벌 그룹의 자회사로 편입되어 있는데요. 연간 매출액이 10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죠. 구찌 집안은 구찌 주식을 단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답니다. 구찌는 구찌 집안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면서 오히려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구찌가 어떻게 케어링 그룹으로 넘어갔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부활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